어, 내 아이가 만날 미래를 대비하는 따뜻한 창의인성 교육, 그 카이스트 정지은 교수님 모시고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같은 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모토로라에서 만드는 구글 롤러라고 구글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모토 X고, 저 위에 가장 요즘 핫한 구글 글라스, 밑에는 이게 애플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맥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올해다 발표한 제품이래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뭘까요? 전부 메이드 인 USA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라 그러죠? 흔히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중국의 인건비도 싼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에서 빌려주는 거 세제 혜택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요즘 문제가 그 원가 절감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폭스콘 같은 데서 애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어떤 그 인지도라 그럴까 이런 게 떨어지는 손해양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싼 것에 의해서 얻었던 혜택이 별로 많이 없다, 이런 결론들이 요즘 나면서 되려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들 다시 유턴하고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거기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조업을 해야 그나마 좀 일자리가 난다 그래갖고 굉장히 푸시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미국으로 좀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그 로봇이 발달을 하면서 다시 제조업이 더더욱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지금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된 회사는 애플보다 더 큰 핫 이슈가 되는 회사죠. 테슬라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랑 전기 자동차 만드는 친구들인데, 얘네 공장이 어딨냐면 실리콘밸리 내에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네, 98% 무인 생산입니다. 엄청난 첨단 로봇 공장이에요, 사실상. 네, 그렇게 돌아가니까 굳이 외부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라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이태리 디자인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만든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전자보드를 만들었다니까 이상하죠. 디자이너인데 전자 공부를 조금 했다가 아이고 이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보드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한 기구라든지 아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디자이너가 아주 쓰기 쉽게 만든답시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걸 얘네가 굉장히 잘했던 것이 자기네들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오픈 설계도,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어떻게 쓴다, 이걸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다 풀었어. 그랬더니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컴패터블 보드도 나오게 되고, 호환되는 보드들도 지금 구글이면 사거든요, 중국제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싼 것들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수도 10만 개, 20만 개 막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어떤 기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열렸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나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학생, 심지어는 몇 살 된 애들이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텐데 애들도 만들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됐고, 그거에 큰 성공이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새로운 제조업에 대한 진입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게 성공을 하니까 최근에 아두이노 로봇, 이게 올해 발표된 거예요. 로봇도 이제 오픈소스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한 100불입니다, 100불. 이 레퍼런스 보드. 이거보다 더 싸게 이제 내려가겠죠. 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하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돈이 드는 구조다. 돈이. 아까 전에 그런 쉬운 것들이 생기니까 누구나 젊은이들이라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를 만들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문제는 니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업화는 못하잖아. 그죠? 보통은 대학 같은 데서 그런 걸 개발을 해도 기업에 기업 기술 이전을 하고, 기업이 그걸 기획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실제로 상품화해서 내놓는데 이 사이클이 못해도 4, 5년이 걸렸거든요. 무지무지 길어요. 왜? 돈이 원래 그렇게 돌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 페블이라고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쟤네들이 이제 큰 일을 저질렀는데, 저게 사실은 스마트워치, 지금 갤럭시 기어보다 1년 먼저 나온 스마트워치고 가격도 훨씬 싸요. 저게
쟤네들이 프로토타입을 간단히 먼저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처럼 요즘 옛날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3D 프린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3D 프린터에다가 아까 아두이노 같은 소형 보드에다가 수많이 널려있는 오픈소스 코드 같은 거 이용하고 프로그래밍 좀 하고 잘 디자인하고 만들면 얼마든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해 만들었는데 6명인가 대학 막 졸업한 젊은이들 6명이에요. 저거를 만들었어. 쟤네들은 일단 부잣집 애들이 하나도 없었고, 은행에 갔더니 신용도 없고, 벤처 캐피탈 가져갔더니 제조업에 무슨 벤처 투자냐 뭐 이래가지고 다 거절당했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너는 기술은 뛰어나고 뭐는 좋으나 실제로 뭘 할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요즘엔 좀 얘기가 달라진 게 이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내미가 찾고 다녀서 시계, 제가 2012년 6월에 펀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렇게 얘 생각해보니까 한 1000대만 미리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원가는 한 100에서 한 150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불 하면 10만 불이에요. 그럼 10만 불, 1억 원, 1.2억 원쯤 되거든요. 1억 2천원, 1억 2천만 원만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저 밑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꼴로 10만 달러 해서 올린 거예요. 10만 달러를 내가 누가 성금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비디오를 열심히 찍어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성금해 좀 해주세요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2012년 6월에 올라왔어요. 작년 6월에. 얼마 모았어요? 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000만 불이에요. 7만 명이 백업을 했고, 1000만 불을 모아. 1000만이면 120억 됩니다. 그죠? 110억, 120억. 엄청난 돈을 갑자기 획득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중국하고 딜하고 뭐 이래가지고 7만 명한테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저도 펀딩 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취급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달러 정도 펀딩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올해 1월 달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그 가전쇼 제일 크게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친구들이 그 조그만 부스 하나 얻었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제일 큰 행사거든요. 발표하는 그 와중에 조그만 부스 하나 얻었는데, 이 가능성을 알아본 그 언론들도 와서 취재를 많이 했고, 그보다는 이제 베스트바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전자유통 업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와서 야, 니네 거 우리가 유통 한번 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계약을 넣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용기가 생겨서 이제 투자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가가지고 25만 대를 찍었어요. 많이 찍었죠. 25만 대 찍어서 올렸는데 어떻게 됐냐? 베스트바이의 선주문 그 프리오더 웹페이지가 다 열렸는데 15만 대가 선주문으로 나갔어요. 15만 대가 선주문으로 나갔고, 이미 거의 완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이제 일자리, 경기가 나아지면 일자리 생기냐? 안 생긴다. 이 30년간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이번에 작년에 나온 아주 유명한 노동 리포트가 교육하고도 별 상관이 없었고, 아주 하이 레벨 극소수, 특히 미들 가운데가 다 빠졌어요. 가운데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관리자 같은 게 다 사라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가 어디로 갔냐?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은 폴 크루그만 교수,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순환론자예요. 경제가 아직 덜 회복돼서 그래.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타일러 코엔이나 에드먼드 페퍼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경제가 산업시대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혁신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혁신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그 일자리 혁신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이제 그 혁신론 침체론자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 여기 제일 많아요. 뭐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 노동의 종말론자들이에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 세계 인구를 위해 상품 생산하고 서비스 제공하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이 안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지 뭐 딴 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예요. 이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어느 쪽에 만들어왔어요? 네, 사실 어렵습니다. 잘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 간단치가 않아요. 또 하나는 기업의 변화인데, 기업은 미래형 기업이라고 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알리바바, 구글 같은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업들은 플랫폼 사고라고 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플랫폼 사고, 플랫폼 기업이 뭐냐? 그 자체로도 크게 성공했지만 자신들의 핵심 자원을 공개해서 더욱 커다란 생태계를 창조하고 비록 작지만 이들의 자원, 아마존, 이베이, 이들의 자원이나 브랜드를 이용해서 많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만드는 기업들. 대부분 이 위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잘 나가요. 근데 대한민국의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도 약간. 그리고 이제 그 할베리엄 같은 미래학자는 그래서 미래의 기업을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의 시대라고 불러요. 옛날에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20세기에는 일단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커져서 100억, 1000억, 몇천억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개 생겨가지고 미국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 진출하면 다국적 기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규모가 크고 메머드급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몇몇 있는 거죠. 네슬레 뭐 등등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미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변화 때문에 한 명, 싸이 같은 사람 보세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1인 다국적 기업. 그죠? 한 명, 수명, 수가 매우 적지만 고정 비용은 적고 얼마 안 되는 직원을 고용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시대가 올 거다. 이게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수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심지어는 이제 토마스 말러니 같은 사람은 초전문가 시대라 그래가지고 아예 1인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거를 가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저는 되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재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와 우대를 모두 활용해서 넓고 많이 보는 통섭형 인재. 그러니까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전문 지식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넓게 이해하고 이를 엮어내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진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윤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란 말이 이게 그냥 내가 동정을 느껴가지고 그걸 도네이트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어디선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내가 창출하기 위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돼요. 그런 것이 진짜 따뜻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 축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실제 의미가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가 어쨌든 뭐 하나는 딴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험심까지 갖춘 그런 통섭형 인재를 첫 번째로 치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다 협업 구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었기에 페블이 성공한 거고 페블의 성공에는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전 세계에서 도와준 도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하는 협업형 인재, 융합 능력과 협업을 위한 인성 능력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허브와 같은 네트워크형 인재가 또 필요해요. 친구들은 지식을 널리 흘려보내는 동시에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또 알아낸 것을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도출할 줄 알고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서 제일 찾는 분들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에 대한 전문적인 것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T자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이에요. 왜? 경쟁 위주의 교육이에요. 혼자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두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는 걸 증명하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재상에 대한 얘기하고 미래상에 대한 얘기가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얘가 11살인가? 나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12시까지 연장해 주셨네요. 10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퀸 에트니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생소한 그 그림인데 이게 LA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간에 이렇게 그 3D 프린터니 뭐 이런 그 오픈 하드웨어 보드니 이런 게 쭉 있어갖고 누구나 새로운 걸 한번 창조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이런 공간들이 요즘 미국에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저 유럽에도 생기고. 근데 그 워크샵에 저 꼬마애가, 저 11살 꼬마애가 엄청 오픈 하드웨어로 뭘 잘 만들어요. 굉장히. 예를 들자면 방귀로 저기 동작하는 로봇,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예, 그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애가 너무 잘하니까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강의 개설을 했어요. 얘한테. 제가 강의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하고 반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원래 강의하러 나오고 저런 애들이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더 잘하거든.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파퓰러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니 굉장히 인기 강자랍니다. 얘가 전기회라를 주로 가르치는데 서킷 때 있죠. 전자공학 가르쳐 쉽게 말해서 실용 전자공학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크,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작년부터 하면 완전히 알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올라가는 저 그로스 웨이트랑 보세요. 전 세계에 뛰어난 정말 괜찮은 강좌를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도 주고 증명서도 주고 학위기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거의 미국 플랫폼 대부분 미국이에요. 제일 큰 플랫폼이 코세라, 그다음에 에드엑스, 스탠포드에서 하는 코세라, 하버드 MIT가 하는 에드엑스, 그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유다시티, 이 세 개가 지금 3대 플랫폼인데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많이 할 것 같죠? 미국은 27%, 그리고 인도가 8%, 그다음에 다 도토리 기재기. 전 세계에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강의가 개설된 거는 보시면은 진짜 다 있어요. 아트, 인문학 계열, 그다음에 IT, 과학, 수학, 비즈니스까지 전체가 지금 양성이 돼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랑 하나 하려고 지금 여기다 제가 3개나 됐어요. 올해 3강좌 수강해가지고 이거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예, 따가지고 시험도 뭐 다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시험도 다 있어요. 다 해야 되는데 인터넷 히스토리 테크놀로지 시키기 저거는 뭐 제 전공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106점이잖아요. A+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등상 디스팅션까지 탔어요. 저 당연히 저래야 되는 거고 심리학은 C+쯤 돼요. 간신히 땄어요. 저거는 끝까지 어쨌든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의 문학, 뉴미디어, 내러티브를 9월달에 땄는데 이거는 A+ 가까이 했죠. 지금 1월달에 딸 게 락 뮤직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인류사 2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마다 학교가 미시간 대학, 토론토 대학, 반더비트 대학이잖아요. 제가 이제 인류사 같은 경우에는 헤브루 유니버시티 예루살렘 이스라엘 대학교고, 그다음에 락음악은 로체스터 대학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네, 이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교육이 뭐냐? 지식 전달이 목적인 교육이 더 이상 워킹한다고 보시면 선생님들 역할들 다 생각하면 되세요.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가? 네, 이게 사실은 창의 인성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가을 학기에 스마트 물체하고 스마트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봄 학기에는 창업론 가르쳐요. 벤처 창업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코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글 스타트업 1등한 탑 5 안에 들어간 애들도 나왔고 그런 그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삼성하고 디자인 융합 관련된 새로운 그 교육 커리큘럼을 짜면서 만드는 프레임워크예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는 어떤 그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혁신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생각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세 개의 프레임워크를 봤어요. people,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거를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술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기술은.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그것을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줘요. 지속 가능하게. 그 기회를 만들어줘요. 이 세 개의 프레임워크 가운데에 있는 것이 혁신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교육 과정들을 좀 보면은 미국에 이제 재밌는 교육 과정들이 좀 있어요. 모바일 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게임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필드 스터디를 할 때 스마트폰을 갖고 나가가지고 어디를 찍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위치도 기록을 하고 저널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것만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교육인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창의재단하고 이제 미래형 과학교실 프로젝트를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 이게 잘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예, 저 왼쪽에 있는 곳은 이태원 초등학교예요. 바깥에 한편에 그 자연학습장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교실을 만들고 저거를 활용한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그 봤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학교가 하동의 금남고등학교예요. 거기 가면은 금남고등학교가 섬진강에서 가깝거든요. 굉장히 거기 계신 분들은 4대 강이 안 낀 걸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4대 강 하는 바람에 섬진강이 거의 유일하게 생태화천으로 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재밌는 것이 하동 화력이라고 화력발전소면은 원래 화력하니까 신재생이랑 버리면 멀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데일수록 더 합니다. 왜 미래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지금 우측엔 잘 안 보이는데 풍력, 자전거 바퀴살을 이용한 풍력 발전 어떤 유닛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발전 유닛 이런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요. 하동 화력 같은 데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특성화도 개발을 했고 요 밑에 이건 뭐냐 하면 생태 쪽 잘하시는 그 아마추어 생태 탐험가들이 또 섬진강에 자주 오거든요. 그 양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게 무인으로 그 하천에 이런 걸 여러 가지 일단 체크할 수 있는 조그만 잠수정 비슷한 거예요. 떠서 다니면 저기에서 그 여러 가지 수질도 체크를 하고 생태도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고 그거를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아이들도 그와 관련된 자연과 지질 탐사에 대한 것도 배우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일반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있는 정신이 이제 해커웨이라는 정신이에요. 스튜어트 브랜드 그리고 저기 리처드 스톨만 같은 사람이 특히 해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사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사람이 플래너라면 이와 반대로 즐거움에 이끌려 임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로스파크에서 보면은 제로스파크 연구소에 스페이스워라고 2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당시엔 2명이서 게임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둘이서 이 게임을 해보려고 쭉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게임 하나 만들겠다고 개발을 해가지고 둘이서 그 게임 소통을 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짜냈거든요. 그게 결국 미국 알파넷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오는 날에 인터넷이 됐어요. 이런 거를 해본 그 혁신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 일을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죠. 이 친구가 회사의 정신을 해커 정신이에요. 해커웨이라고 표현해요. 해커웨이는 100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을 해보고 혁신을 하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제 IPO가 딱 됐어요. 주식 공개를 했거든. 거부가 됐죠. 거기에서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은 원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열린 공간과 서로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사회적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설립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하며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이거는 보통은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익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이렇게 잘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쓰는 패턴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 항상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집단. 그게 본질이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본질이지 돈을 모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서스테이너블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 근데 그거를 위해 돈을 조금 더 필요로 했던 것 뿐이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따뜻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윤 추구나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배척되는 걸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지금 우리 사회가 나눔과 공유 그리고 개방의 어떤 그런 기치를 내걸고 거의 모든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핵심 가치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핵심 가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도한 생산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경쟁에서 무조건 살아남아라. 꽃들에게 희망하라고 똑같아요. 진짜로. 그 우화에 있었던 그 그림을 우리가 강요해왔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교육에 그대로 접목시켜왔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도 더 다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창의인성 교육이 뭘까?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백그라운드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드렸다면 그걸로 오늘 강의의 그 목표는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